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3시에 애견 아트만과 산책하며 사람들의 눈빛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보다 그 사람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산책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봤어요. 그 노인은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참 편안한 미소가 있었대요. 쇼펜하우어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평온하게 만듭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남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었더니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졌소. 쇼펜하우어는 이 짧은 대화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위해,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죠? 이제 좀 편안해지려니 정작 내 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헛헛하실 겁니다. 사실 그 서운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생긴 멍자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사실 50배 이후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위로하려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 문을 영영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품격 있는 관계의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우아하게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도 끝까지 숨겨야 할 현금의 무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주머니 속 사정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60대 후반 박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고 퇴직금도 꼬박꼬박 모았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 보태주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수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천장만 봤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게 얼마만인가?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식인데 설마 나를 홀대하겠어? 내가 이만큼 해주면 더 잘해주겠지. 효도로 돌아오겠지. 결국 집을 담보로 잡히고 퇴직금까지 아들 사업자금으로 넘겨줬습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아내는 반대했지만 박영수 씨가 밀어붙였습니다. 내 자식 믿어야지. 그런데요, 돈이 넘어간 그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30초도 안 돼서 끊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하루 이틀 뒤에 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보면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하던 효자가 이제는 아버지, 또 그 얘기야, 알겠다니까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식사를 같이 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화 중에 한숨을 쉽니다. 박영수 씨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왜 안 받느냐?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도 바쁘잖아요.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매일 전화하시면 저도 부담돼요. 부담. 아버지 전화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준 아버지의 전화가요. 박영수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내가 전부를 줬는데, 내 전부를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박영수 씨 오랜 친구 이종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이종호 씨도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
이 양반은 자식들한테 딱 한마디를 해놨어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너희들한테 줄 건 다 줬다. 대학 보내줬고 결혼자금 보태줬고 할 거 다 했다. 근데 이 집 한 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이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는 거니까 이해해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내 거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서운해했어요. 아버지가 좀 야박하다 싶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집 수리할 데 없으세요? 이번에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생일에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파티를 열어줘요. 아버지 칠순 때는 가족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종우 씨 자식들이 특별히 효자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박영수 씨 아들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이종우 씨 자식들이 유별나게 착한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 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이 아니라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노년기 가족관계를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수백 가구를 10년 넘게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부모가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자녀에게 넘겼을 때보다 자신만의 경제적 영역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녀가 찾아오는 횟수도, 통화 시간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3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간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내가 상대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잘 대해주는 거, 그게 진짜 존경이에요. 근데 내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요, 존경은 사라지고 부양의 의무만 남습니다.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구나.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잖아요. 밥상 차려드리면서도 한숨 쉬고 병원 모시고 가면서도 짜증내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자기 가죽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무서운 말이죠. 내 가죽을 남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그걸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전적으로 상대 맘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리모컨을 남한테 쥐어준 꼴이 되는 겁니다. 채널을 돌리고 싶어도, 소리를 줄이고 싶어도, 끄고 싶어도 내 손에 리모컨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볼 수 있어요. 당신이 흔들리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거든요.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 자식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한 자식이 진심으로 효도합니다. 재산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박영수 씨가 나쁜 아버지여서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제적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리면 마음의 집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내가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뿌른 위로가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이유. 누군가 아플 때, 슬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알면서도 실수하게 되거든요. 60대 중반 김영자 씨는 3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서로 시집가고 애 낳고 시어머니한테 서러운 일 당하면 전화해서 울고 남편이 속썩이면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손주 태어났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인생의 굵직한 일들을 다 함께 겪은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족보다 편한 사이,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 투병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산책 가자는 말까지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자 씨는 소식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딘소에서 친구를 깨워놨어요. 친구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뭐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무 슬퍼하지 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 양반 워낙 착했잖아.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이제 네 몸부터 챙겨야지. 울기만 하면 몸 상해. 밥은 먹었어? 밥 먹어야 해. 네가 쓰러지면 어떡해. 애들은 어떡하고. 힘내야지. 김영자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친구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친구가 쓰러질까봐, 병이 날까봐, 아이들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30년 우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김영자 씨가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안 받아요. 1번, 2번, 3번.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밥 같이 먹자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혹시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집 앞까지 갔더니 다른 친구가 나와서 말하더래요.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대.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 줄래? 김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진심으로 위로한 건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옆에 있어줬는데 빈소에서 밤새 같이 있었는데 왜 나를 피하는 거야?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말을 잘못한 건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김영자 씨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어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감정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조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슬픈 상황을 경험하게 한 뒤 한 그룹에는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다른 그룹에는 괜찮아질 거야, 힘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나왔어요. 위로라고 건넨 긍정적인 말들이 상대방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상대는 내 슬픔이 무시당했다. 내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빨리 이 상황을 끝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연구팀은 이걸 독성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이 되는 긍정. 좋은 말인데 독이 되는 거예요. 이름부터 소름 끼치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손 뻗으면 찬이불만 만져집니다.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힘내. 밥 먹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슬픔은 안중에도 없구나. 빨리 울음 그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그냥 같이 아파해주지 않는 거지? 왜 다들 내 슬픔을 빨리 치우라고 하는 거지?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도 아니었어요. 힘내라는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는 것. 슬픔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침묵의 공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사람.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섣불리 처방을 내리는 자는 의사가 아니라 구경꾼에 불과하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상대의 고통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폭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설픈 위로는 상대에게 네 슬픔은 불편하니까 빨리 치워라.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상대에게는 내 고통을 무시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뭘까요? 그저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겁니다.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젖으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옆에 서 있어 주세요. 그때 상대는 비로소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김영자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김영자 씨는 진심이었어요. 참 10년 우정을 가진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맞았는데 표현 방식이 상대의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나중에 석 달쯤 지나서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영자야, 미안해. 그때 네가 해준 말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싫었어. 숨 쉬는 것도 싫었고 웃는 사람 보는 것도 싫었어. 네가 밝게 대하니까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없었어. 미안해. 김영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피한 게 아니라 세상을 피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밝은 위로가 친구에게는 너무 눈부셔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형광등을 켜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형광등이 아니라 작은 촛불이에요. 은은하게 옆에서 비춰주는 작은 불빛.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여세요. 입을 닫고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여기 있어. 네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당신의 진심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은 치유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높이는 거절의 미학.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외톨이 될까봐. 그런데 거절을 못하는 것과 착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이순옥 씨는 주변에서 인정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든 봉사단체에서든 독서 모임에서든 뒤처리는 항상 이순옥 씨 몫이었어요. 행사가 끝나면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남은 음식 싸서 나눠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안 하면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모임에서 뭐 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순옥 언니한테 맡기면 되지 뭐. 순옥 씨가 해주겠지. 순옥 씨한테 얘기해봐. 그 사람은 안 한다는 소리 안 하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순옥 언니 아니면 어떡해.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나 없으면 안 되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요. 이순옥 씨가 해준 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만 늦거나 실수하면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 전화를 했어요. 순옥 씨, 이번 주 토요일에 행사가 있는데 김밥 50줄만 사다 줄 수 있어? 이순옥 씨가 마침 그 주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고 했더니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진짜. 순옥 씨 아니면 누가 하나. 병원은 다른 날 가면 안 돼. 좀 날짜 옮기면 안 될까? 병원 예약을 옮기라는 거예요. 김밥 사달라는 부탁을 위해서 이순옥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뭔가? 내가 김밥 싸는 기계야. 나는 사람도 아닌 거야. 왜 건강보다 김밥이 더 중요한 거야. 이순옥 씨는 속으로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삐끗하면 며칠씩 누워야 하는데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해요. 싫다는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한테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 소리 들을까봐, 모임에서 왕따 될까봐. 이 나이에 왕따라니. 웃기면 소리 같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임에서 밀려나면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 두려움이 이순옥 씨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남편은 모임에서 칭찬받는 아내가 자랑스러운 줄 알거든요. 춘옥이는 어디서든 인기가 좋아.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근데 그 인기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일해주니까 불러주는 거지. 그게 진짜 인기입니까? 이순옥 씨는 거울 앞에서 혼자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가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 모임 나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일하러 가는 기분이에요. 집에서 나갈 때 한숨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호의의 습관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호의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 호의가 없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안 해줘? 원래 해주던 거잖아. 이순옥 씨가 딱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호의가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순옥 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위치에 놓인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봉사자 위치에 가두는 현상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더 신뢰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승낙했을 때 그 승낙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한테나 예스 하는 사람의 예스는 가벼워요. 아, 그래. 어차피 뭐든 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해준다는 건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순옥 씨에게 전환점이 온 것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또 무리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등산 모임 뒤풀이 음식 준비를 혼자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15명분 음식을요. 이순옥 씨는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내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제 몸이 좀 쉬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상대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 그래요. 순옥 씨도 좀 쉬어야지 하더랍니다.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어요. 이순옥 씨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거절이 실제로 해보니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땅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순옥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옥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순옥 씨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자는 나중에 남에게 짓밟혀도 항의할 자격이 없다. 서늘하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하찮게 만들면 남들도 나를 하찮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다루면 남들도 나를 아무렇게나 다뤄요. 거절은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 품격은 예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에서 나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건네는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처음에는 떨릴 겁니다.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못했을까? 그 깨달음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네 번째,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의 치명적 독성. 이 말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혹은 들으셨을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 정명숙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참는 것도 많았고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진심으로 애를 썼어요. 명절에 며느리를 덜어주려고 본인이 먼저 부엌에 들어가기도 했고 손주 봐달라면 기꺼이 봐줬습니다. 용돈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생기면 포장해서 보내주고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애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나 봐요. 학원을 보낼까 말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랑 하고 있는 걸 정명숙 씨가 저녁 준비하다가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정명숙 씨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손주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애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원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잡아야 해.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해.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말이야. 내가 직접 앉혀놓고 공부시켰어. 그래서 대학도 보낸 거야.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애가 흔들리는 거야. 정명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할까봐, 손주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에요. 경험에서 나온 충고였고 사랑에서 비롯된 조언이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애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한 달에 2-3번 오던 게 2달에 1번이 됐습니다. 올 때도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거 맛있는 거 사왔어요 어머니.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 하면서 먼저 다가오던 며느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밤에 들어가 버립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며느리 표정이 굳어 있어요. 정명숙 씨가 손주한테 뭐라고 하면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찌푸립니다. 손주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손주를 챙겨주면 고마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경계를 합니다. 또 뭐라고 하시려나 하는 눈빛이에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러더래요.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 지 알아서 하겠지. 괜히 건드리지 마. 정명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나는 그애 잘 되라고 한 소린데. 손주가 걱정되어서 한 소린데 왜 나를 원수처럼 피하는 거야. 나는 적이 아니라 가족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언어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 이걸 비자발적 조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발적 조언은 듣는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고맙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게 더 심합니다. 직장 상사가 조언하면 그래, 윗사람이니까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특히 시어머니가 조언하면 뇌에서 이걸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처리합니다. 나를 못 믿어서 저러는 거구나.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나는 엄마 자격도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건 잘못했어. 내 방식이 맞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정명숙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정명숙 씨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손주에 대한 걱정, 며느리에 대한 마음, 다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다르게 전달된 것뿐이에요. 사랑의 방향은 맞았는데 표현의 각도가 어긋난 거예요. 조언은 상대가 물어봤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어머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올 때 그때 조심스럽게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건 어떨까? 하고 건네는 게 진짜 조언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하는 조언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대 마음에 가시가 됩니다. 장미꽃을 건네는데 가시부터 닿는 격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조언 대신 믿음을 보여주세요.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뭐든 응원할게. 이 한마디가 100마디 충고보다 강합니다. 그때 상대는 비로소 스스로 답을 찾아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머니 말씀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서요. 조언을 구하는 것과 조언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명숙 씨가 나중에 방법을 바꿨어요. 며느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더라. 엄마가 보기에 애가 밝아진 것 같아.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먼저 물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명숙 씨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보다 강하구나.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에서 다룬 4가지는 말하자면 워밍업이었어요. 남은 4가지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7번째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릴 겁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구나 하는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5번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는 이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하루가 끝없이 길어지죠. 그 두려움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60대 후반 최병호 씨는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부장까지 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가고, 보고서 쓰고, 후배들한테 지시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고, 퇴근 후에 한잔하고. 바빴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 먹고 나면 9시예요. 그리고 앞으로 12시간을 뭘 하며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출근할 때는 몰랐는데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었다 껐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아내한테 뭐 하냐고 물었다가 당신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소리를 듣고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어요. 회사에서 매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심지어 관심도 없는 바둑 동호회까지 가입했어요. 매일 어딘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모임이 5개였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허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다. 어디 맛집 생겼다. 누구네 자식이 어떻게 됐다. 깊은 이야기는 없고 피상적인 안부만 주고받고, 웃을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분위기에 맞춰서 억지로 웃는 겁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입으로는 웃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최병호 씨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럿이 있는데도 외로운 것.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어도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입니다.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맨날 밖에 나가더니 집에 오면 더 시무룩해. 차라리 모임을 좀 줄이고 쉬어.
최병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야. 집에서 뭘 하라고? 텔레비전만 보다 죽으라고.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분노였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정작 화낼 대상은 자기 자신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서예 수업 안내판을 봤어요.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붓을 잡고 먹물을 묻혀서 한 획을 긋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교실에서 먹향기를 맡으며 글자를 쓰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붓끝에 온 신경이 집중되니까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더래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최병호 씨는 서예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연습하고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나뭇잎 색깔이 바뀌는 걸 관찰하고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그날 쓴 글씨를 들여다보면서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모임 수를 확 줄였어요. 5개에서 2개로. 정말 가고 싶은 모임. 진심으로 즐거운 모임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최병호 씨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해옵니다. 병호야, 요즘 뭐하고 지내? 서예한다며. 나도 한번 구경 가도 돼? 요즘 많이 좋아 보인다. 비결이 뭐야? 사람들이 최병호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에서 자기 완결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자기 완결성이란 혼자서도 자기 안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관심 없이도 내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연구 결과 이 자기 완결성이 높은 노년층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타인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거든요. 만나면 즐겁고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편합니다. 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반대로 외로움을 타임으로 채우려 하면 관계는 구걸이 됩니다. 나 외로워. 나 좀 봐줘. 나랑 시간 보내줘. 왜 전화 안 해? 왜 안 불러줘? 이런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전달되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상대는 부담스러워서 슬슬 빠지게 됩니다. 한번 만나주면 또 연락 올 거고 계속 채워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상대가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고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불쌍해 보일까봐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가 무거워져요. 상대도 지치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예요. 혼자이면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함께이면 시간도 소중하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가장 즐거운 법이에요. 최병호 씨처럼 나만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서예가 됐든 산책이 됐든 정원 가꾸기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든 좋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혼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소식을 확인하면서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은 진짜 고독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비교하고 또 불안해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람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커피향을 맡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면 그 너머에 아주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 안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향기가 아니에요. 얼굴에서 나오는 여유, 말투에서 풍기는 느긋함, 눈빛에서 보이는 깊이,
이런 것들이 향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요. 당신이 편안하고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고 느낍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6번째, 남의 집 자식 자랑에 박수 치지 마라.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듣고 나면 속이 쓰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에 꼭 들어주세요. 60대 초반 한정희 씨는 오래된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여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사실 책 이야기는 30분이면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수다예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다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요.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임원 됐대. 우리 딸은 남편을 잘 만나서 유럽 여행 갔다 왔대. 사진 보여줄까? 우리 막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번에 교수 됐어. 논문도 3편이나 냈대. 한정희 씨는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축하해. 정말 잘 키웠네.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친구 자식이 잘 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자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위가 전문직이라 집을 강남에 샀대.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손주가 전교에서 1등 했어. 끝이 없어요. 한 명이 끝나면 다른 한 명이 시작하고 마치 자랑 릴레이처럼 돌아갑니다. 누가 더 자랑거리가 많은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한정희 씨도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마땅히 내세울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남들 이야기 옆에 놓으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희 씨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맞장구만 쳐줍니다. 맞아. 대단하다. 그 집은 복 받았어. 근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신발 벗으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같은 나이인데 친구네 아들은 임원이 됐다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대리야. 우리 딸은 왜 그 모양일까? 시집가서 고생만 하고 남의 집 딸은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자기 자식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가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끝에는 항상 자괴감이 남아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나는 부모 자격도 없는 건가? 내가 더 잘해줬으면 우리 애도 저렇게 됐을까? 한정희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임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다들 칼로 가슴을 베이는 기분인 겁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을 남의 반응에서 찾으려 하는 겁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노년기 비교 심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가치와 결부시켜서 비교하는 습관이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대리만족이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야. 내가 잘 키운 거야.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반대 방향도 생깁니다.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못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 거야.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함정입니다. 아주 깊고 무서운 함정이에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니듯 자녀의 실패도 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섞으면 안 돼요. 섞는 순간 두 사람 다 불행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비교가 자식에게도 전달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친구네 아들이랑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걸 자식이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죠. 엄마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기분이 드니까요. 비교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자식도 아프게 만드는 양날의 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타인의 자랑에 영혼 없는 박수를 치는 것도, 매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관계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 한 발 물러서 보세요. 참 잘됐다 하고 가볍게 반응하되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문을 닫으세요. 한정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 그냥 미소만 짓고 듣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하고 가볍게 반응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와서는 자기 자식한테 전화를 합니다. 별 이야기 아니에요.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더라. 건강해라. 엄마는 괜찮아.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남의 자식 자랑 100마디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더래요.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우리 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구나. 전화 받으면서 엄마 잘 지내? 하고 웃는 목소리가 들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지더래요. 한정희 씨는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랑 뒤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면 안심이 되는 거야. 자랑을 하면서 안도감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분들도 자기 자식의 부족한 점이 보이고 다른 모임에서 들은 더 화려한 자랑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남의 꽃밭이 아무리 화려해도 매마당의 작은 들꽃만 못합니다. 장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들꽃에는 들꽃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바람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들꽃의 강인함은 온실 속 장미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웃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살아있고 건강하고 전화를 받아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교에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화를 내야 할 때 제대로 내는 품격 있는 분노법.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꾹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내가 한 발 물러나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나이 먹고 화내면 보기 안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대 초반 한말순 씨는 주변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항상 웃고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불쾌한 말을 해도 하하 그러게 하고 넘기고 무례한 농담을 들어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주변에서 말순 씨는 진짜 성격이 좋아 화를 안 내.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천사 같다는 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감정이 없잖아요. 사람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해도 화 안 내는 사람. 어떤 농담을 해도 웃어 넘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한말순 씨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한말순 씨한테 이런 말 했어요. 말순 씨는 참 좋겠어. 고민이 없어 보여. 매일 웃기만 하니까 팔자가 편한 거야. 먹고 살 걱정도 없나 봐.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요. 웃으면서 한 말이긴 했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한말순 씨는 그날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고민 많아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팔자가 평하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남편 사업 망해서 빚 갚느라 고생한 거 아무도 몰라. 밤마다 우는 거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데 내 인생이 편해 보여. 정말 그래 보여. 내가 웃으니까 고민이 없는 줄 아는 거야? 한말순 씨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밉다기보다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 자신이 더 한심했어요. 왜 나는 맨날 웃기만 하는 거지?
왜 나는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는 거지? 왜 나는 불쾌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지? 내가 사람이야. 인형이야.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한말순 씨는 천장만 봤어요.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재생됩니다. 팔자가 편하다. 고민이 없어 보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근데 그때는 목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웃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화를 내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화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여자가 참아야지. 나이 먹으면 참아야지. 참고 또 참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게 됩니다. 포넬 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그룹과 적절히 표현하는 그룹의 건강 상태를 10년 넘게 추적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적절히 분노를 표현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인관계 만족도도 더 높았어요. 참는 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죠? 참으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참는 게 몸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를 삼키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위장으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혈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관계도 병들게 해요. 왜냐하면 참고 참다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이 관계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평소에 조금씩 내보냈으면 작은 불만으로 끝났을 것을 꾹꾹 눌러 담다가 한꺼번에 터트리니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한말순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봉사단체 송년 모임에서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라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한말순 씨한테 농담을 던졌어요. 아, 말순 씨는 진짜 편하게 산다니까. 고민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말순 씨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많이 불쾌하게 하네요. 저도 나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 삼가주시면 고맙겠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그러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말순 씨가 저런 말을 하다니. 평생 웃기만 하던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한 사람도 당황해서 미안해요. 농담이었는데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한말순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도 할 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말순 씨를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맨날 웃기만 할 때는 가벼워 보였는데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니까 무게감이 생긴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분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례함에 침묵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다시 괴롭힐 권리를 주는 것과 같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품격 있는 분노란 짧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나의 불편함을 알리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은 저를 불쾌하게 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유를 대지 않아도 돼요. 나는 불쾌했다. 이걸 분명히 전달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남들이 던지는 무례한 말들을 죄다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무례함을 억지로 삼키지 마세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의 온화함도 비로소 빛이 납니다. 늘 웃기만 하는 사람보다 웃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는 사람이 훨씬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화를 내는 게 무섭다고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신다고요?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정당하게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떠나는 사람은 원래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떠나도 괜찮아요. 아니,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한만순 씨는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여전히 웃음이 많은 분이지만 이제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짧게, 차분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한말순 씨를 더 편하게 대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웃을 때 진짜 웃는 거고 불편할 때는 말해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역설적이죠. 화를 내줄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8번째, 과거의 영광을 묻는 꼰대의 함정. 이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러고 있나 싶어서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나도 혹시 이러고 있진 않나?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60대 후반 오영호 씨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갔습니다.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냈고 업계에서는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해외 출장도 다니고 큰 프로젝트도 이끌고 부하 직원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오상무님 하면서 고개 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본인이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할 때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 우리 때는 말이야. 내가 그 프로젝트 끝냈을 때 사장이 직접 악수하면서 고맙다고 했어. 내가 없었으면 그 회사 망했을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어줬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5번 들으면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아, 또 그 이야기구나. 이번에도 그 이야기겠지. 그리고 우리 때는 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그러니까 요즘은 안 돼 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과거 자랑이 아니라 현재 비하로 들리는 거예요. 오영우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간다. 전화 왔다. 나 먼저 갈게. 핑계를 대고 빠집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같은 조였던 사람이 다른 조로 옮겼어요. 밥 먹자고 하면 다들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영호 씨는 그걸 모릅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으니까 다들 좋아하겠지. 내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고마워하겠지. 생각해요. 사진 동호회에 젊은 회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오영호 씨가 카메라 잡는 법부터 알려주겠다고 나섰어요. 그 젊은 회원이 이미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 각도가 아니라 저 각도로 해야지. 내가 예전에 말이야. 젊은 회원은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동호회에 안 나왔습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노년기 대화 패턴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회상형 대화를 주로 하는 노년층일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퇴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뇌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뇌도 새로운 생각을 안 하면 퇴화해요.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건 뇌한테 같은 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니 뇌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치명적이에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는 지금 이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구나 하고 느낍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오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는 자꾸 어제로 돌아가는 사람.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거에 갇혀서 나올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자는 다가올 것을 맞이할 손이 비어있지 않다. 두 손에 과거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놓아야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없잖아요. 짐을 내려놔야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셔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영호 씨가 이룬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을 과거의 훈장으로 보여주려 하지 말고 오늘의 태도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 배운 것, 오늘 내가 느낀 것, 오늘 만난 사람에게서 얻은 것, 이걸 이야기하는 분은 매력적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안 끌릴 수가 없어요. 어제의 영광은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훈장을 꺼내드는 순간 상대는 벽을 세웁니다. 아,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 근데 와,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눈빛이 달라져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분이구나. 이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분이구나. 이분한테는 뭔가 배울 게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봐요. 어르신,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과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경험의 나눔이 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함보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한 설렘 한 줌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 하나가 훨씬 더 값진 유산입니다. 오영호 씨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오영호 씨는 그 이후로 과거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줄였어요. 대신 요즘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떤 영상을 재미있게 봤는지, 산책하면서 뭘 느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빼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없나 싶었대요. 근데 차차 습관이 되더래요. 오늘 공원에서 까치 가족을 봤는데 새끼가 5마리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주더래요. 과거 자랑할 때는 아무도 반응 안 하던 사람들이요. 다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예찬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고 군중을 피했고 사교적인 자리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외톨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을 싫어하는 냉소적인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사랑하고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왜 아파하는지, 왜 외로워하는지,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왜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지 그 뿌리를 평생에 걸쳐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혼자 있기를 택한 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그 발견을 나누는 축제여야 한다. 관계가 의무가 되면 고통이 됩니다. 관계가 축제가 되면 기쁨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우느냐, 그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8가지 이야기, 자식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위로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 거절이 나를 살린다는 것, 조언이 때로는 칼이 된다는 것, 고독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비교가 독이라는 것, 화를 내야 할 때는 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8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수많은 이별과 만남, 서운함과 감사함, 눈물과 웃음, 배신과 화해,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들을 버텨내셨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은 졸업하셔도 좋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알 때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애써 웃지 않아도 진심인 사람은 알아서 남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 가게 두시고 올 사람은 오게 두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양보다 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우아하고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입니다.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가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픈 날에도 일어나셨고, 눈물이 나는 날에도 웃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당신은 그 세월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만 공유해주세요. 오늘 들으신 이 8가지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매일부터 실천해보세요. 거절 한번 해보기, 조언 참아보기, 혼자 산책 한번 해보기, 뭐든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